반응이 없네. 김원주 과장님 잘 들리세요? 오케이. 여러분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기부금품법 개정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천에 계시는 우리 이숙 변호사님께서 여러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거 쓰셔도 되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아? 포인트 근데 그걸 왜 포인트가 없더라고. 이걸로 쓰시면 없으면 이걸로 쓰. 네, 그걸로 쓰시면 네. 포인트가 지금 무슨 말? 네, 안녕하세요. 동천 이숙입니다. 오늘 오는데 날씨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힘든 와중에 또 강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기부금품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법인 동천 소속이고요. 앞에서 이제 황인영 변호사님께서 또 한번 강의를 해주셔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 이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이고, 저희가 이제 MPO 법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그 비영리 법인들이 이제 일하실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또 단체에 필요한 경우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희 이제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가. 일단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평가원에서 보시면 이제 기본 평가 부분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 이제 신고, 이거 등록을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는 1,000만 원 이상 모집하고 보통 계시죠? 그래서 등록하고 있다. 두 군데. 나머지는 아직 등록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1번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하고 있습니까? OX 체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록한 곳들에 대해서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뭐 변경하고 있냐, 보고하고 있냐, 완료 보고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등록을 안 한 곳들은 그 이하에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평가는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법적인 위반 여부라기보다 얼마나 이제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자들한테 신뢰를 줄 만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쭉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부금품법 현황과 연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기부금품 모집 등록하지 않은 곳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보통은 약간 두 가지 경로로 기부금품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일단 내부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회사랑 별로 관계가 안 좋게 해서 나갔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해서 나갔어. 그랬을 때 이제 이 재단을 공격할 때 여기는 모집 등록 안 하고 모금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경찰에 고발한다. 이러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하나 되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루트는 약간 정치적인 영향을 타서 내가 막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라든지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또 반대 보수단체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가 직접 하진 않아요. 여기 또 단체를 고발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법인 입장에서 언제든지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정치적인 게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내부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리스크는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파트들은 뭐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를 할 때 헌금함을 돌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해서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유죄가 나왔고, 이제 2심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 계속 그 헌금이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했었던 촛불 집회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이 기부금을 받았죠. 계좌번호 다 노출하고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다 모집했는데 이게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보면서
아니다, 우리 기부금품법 위반 아니야. 우리 소속원들로부터 받은 돈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다 수 있다 보니까 그 돈에 들어온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계좌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부금법 위반이다 이러면은 조사를 그 단체만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촛불 집회, 촛불행동에서는 이 단체만 조사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기부했던 사람들까지 이름, 계좌번호, 뭐 관련된 정보를 다 계좌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통지가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했다 했더니 이 기부자들이 아니 이게 웬 말이냐? 내가 여기에 촛불 집회에 후원했다고 왜 내 계좌를 압수수색하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황당해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 단체가 뭔가 여기에서 조사를 받으면 기부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위험성을 조금 더 높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이거 기부금 아니고 민간단체 등록이었는데 그때 이제 100명의 회원 요건을 맞추고 있어야 등록이 유지된다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각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 100명 회원 있으면 이것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 명단만 보면 될 건데 이 회원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단체에 회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들한테까지 연락이 가고 그러면 내가 뭔가 이상한 단체에 있나? 왜 갑자기 이렇게 지자체에서 전화를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재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존에 이렇게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등록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총 기부 금액이 한 15조에서 16조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도 한 두 분 정도 모집 등록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4년 이제 모집 등록 건수를 보면 343건 정도 이제 불과하고 전체 모집된 금액은 한 2,1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15조, 16조에 비해서 2,100억 원이면 엄청 적죠. 그러니까 모금은 사실 1,000만 이상 모집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모집 등록한 곳은 별로 많지 않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법하게 내가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모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적법한 단체 또는 이걸 모집 등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는 알지만 할 수 없이 안 하고 있는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단체 이 두 군데가 대부분 이게 합해서 한 90% 이상이 모집 등록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만큼은 적법하고 얼마만큼은 위법한가는 잠깐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모집 등록할 때 이렇게 기부금품 자유롭게 모집하게 되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가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법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건 1909년도인데 이때 이제 유한용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모금을 해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어떤 그런 시민들 민중들의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도 있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무교육 운동이라고 해서 학교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 이런 의무교육 운동이 일어났는데 학교를 지을 돈이 이제 당시에 대한제국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겠다 해서 돈을 모아서 학교도 짓고 선생님 월급도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 쪽에서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재를 양성해 나가면 나중에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 게 다 어떤 민족 운동이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막았던 게 사립학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학교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허가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학교를 만들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해가지고 기부금품 모집 취체 규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연결돼가지고 보시면은 그렇게 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기부통제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 모금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95년도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 2006년도에 이제 허가 제도가 등록 제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게 해줄게 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사실상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곳들은 별로 없어서 여전히 이제 현장에서 허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비영리법인 설립할 때 설립허가주의 이것도 이제 일본법에 근거해서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법 모집에 있어서 이런 규제도 사실 일본에서 근거한 거고 이렇게 한 100년 이상 거쳐왔는데
이것들에 대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주의는 준칙주의로 바꿔서 상법상 회사처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 그다음에 기본법 모집 등록도 우리 세법상 관리되고 있는 곳들은 이걸 좀 빼줘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는 일어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한참 이루어졌지만 그런 논의들은 반영되지 않고 2024년도에 기부금품법이 크게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등록제 들어오고 나서 18년도 만에 개정이죠. 그래서 이제 기부금품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서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때는 원래 기존의 법상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새롭게 바뀐 기부금품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쭉 들으면 되고 이제 또 기존에 잘 알고 계셨던 분은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개정 요지를 한번 스크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명칭이 바뀌었고요. 목적에 기부문화 활성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단체들이 비판하는 게 내용만 봐서는 별로 기부문화 활성화 같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어쨌든 법에 이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이 법의 목적에 맞게끔 계속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입법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정의가 신설됐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 파트예요. 그다음 기부 금품이 옛날에는 그 금전이랑 동산이었는데 훨씬 더 확대됐어요. 그 다음에 기부 모집 방법도 추가되고 기부문화 활성화 조항이 들어오고 전용 계좌 사용 의무, 모집 정보 제공 의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사항, 그 다음에 접수 방법 개정, 기부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활용, 기부금품 사용 기간 및 추가 연장 명시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부금품법을 전혀 몰랐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부금품 모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뭐 청소년 누구 아무나 모집할 수 있을까요?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여기 X 또 모집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애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나 모집할 수 있어요. 모집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모집 등록 안 하고 내가 999만 원까지 모을게 하면 모으세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완전히 아무나는 아닌 게 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공무원들은 뭐 1,000만 원 이하라도 모집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막 국가 이름으로 막 기부금품 모집해가지고 막 많이 모으고 이게 제대로 안 쓰여지고 이런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K미르 국가 관련자가 모집하니까 막 돈을 몇백억씩 막 기업들이 내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막는 주체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자체에 출연을 받아서 그 단체가 사실상 지자체가 선임하는 임원, 그 다음에 모든 예결산에 다 통제를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모집 못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출연을 받는다고 해서 다 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 보조금 우리 많이 받죠.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단체 이사장을 정부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 내 예결사를 전부 승인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데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무슨 땡땡 센터, 청소년 땡땡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청소년 지원 센터 사업계획부터 거기에 있는 뭐 센터장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사실상의 정부의 컨트롤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인은 기부금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인 자체의 운영을 지자체로부터 통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사업인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인은 모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위탁사업은 다 모법인이 있기 때문에 모법인은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정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컨트롤 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집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는 기부금품 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해서 이 법이 적용 안 된다고 빼주는 법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집을 하지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모금에 빼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집 비용 규정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아예 모금회랑 그 기부금품법은 달라요. 기부금품법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등록해야 되고 기부금 그 공동모금회법은 그냥 통째로 예결산을 이제 뭐 승인받고 이제 모집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통째로 이제 관리받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전문예술법인단체. 그래서 이제 문화진흥법에서 약간 예술 촉진을 위해서 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받은 곳들은 모집 등록할 필요 없고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리에서도 모금함 두고 이렇게 음악 연주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예술단체들은 행사를 크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모금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랑 관련될 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최근에 생기면서 이게 또 예외로 들어왔고 이건 지자체에 관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법인들이 특히 이제 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들이 늘 법 개정 요청할 때 우리의 기부 문화 활성화,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에서 우리를 빼주세요라는 법안이 계속 올라와요. 매 회기마다.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법 때문에 모집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빼주세요 하는 개별적으로 이제 컨택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컨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아, 이 법 때문에 모금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참 많은 이제 이 법을 제외해달라는 게 들어가지만 사실상 인정되고 법에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것 중에서는 공익신탁도 이 법에 적용되는가 여부가 좀 그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신탁법을 빼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아직 등록 안 한 것들은 내가 1,000만 원 이상 모집하게 되면 아,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등록을 할 수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미성년자는 직접 등록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나서 아직 2년이 이제 뭐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집행유예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대표나 이사로 있으면 그 단체는 모집 등록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이제 그 모집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등록할 때 임원에 대한 정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임원이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임원이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모집 등록이 거부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을 뽑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모집 등록하는 곳이다. 또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러면은 그 임원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혹시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되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임원분들 컨택하실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모집 등록이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벌금형 집행유예 뭐 그런 부분들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운동과 많이 관여해가지고는 그렇게 그 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많이 하는 게 그 1,000만 원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단체 전체 사업이 1,000만 원 넘으면은 모집 등록 대상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모아줘야겠어. 근데 우리가 병원비를 1,000만 원 이상 모으면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쫙 나눠가지고 A 단체 990, B 단체 990, 990 해가지고 이거를 모으자. 그렇게 하는 건 허용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질의받았던 게 뭔가 이렇게 주요 인사가 이제 사망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조의금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하면 곤란하니까 한 사람들 쫙 쪼개가지고 각자가 모아가지고 합한 건 괜찮나요? 뭐 이런 질의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됐던 게 이제 조계사 핵칼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핵칼 테러 사건으로 이제 병원비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운동, 그런 이제 모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모집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실제로는 모집하고 나니까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기준이 뭐냐면 일단 모집 기간 1년이에요. 그러면 10년 합해서 1,000만 원 됐다. 이거는 괜찮아요. 모집 기간 1년 동안 일단 모집을 하는 게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한 모집 계획형. 야,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자 해놓고서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는 단일한 모집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합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뭐 산불 재해 방지 뭐 돈을 모으겠다. 산불 재해 방지 돈을 모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SNS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방식은 다 다르죠.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하려는 건 이 돈을 모아서 산불 모금 하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합해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일한 계획하에서 1,000만 원을 넘으면 모집 등록 대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 피고인들 말고도 다른 그 관련자들도 한 것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이 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모금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기부금품법이죠.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부금의 정품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냥 반대급부 없이 출연을 받으면 기부금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돈을 받으면 다 기부금품이라고 법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가 아니라 그냥 개인을 위해서 받는 것도 기부금품인가? 특히 뭐 이영학 사건에서 이제 내가 병원비, 내 딸 병원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기부금품인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한창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결혼식 그 저희 이제 축의금 계좌번호가 초청장에 다 들어갔잖아요. 부의금도 다 들어가고. 사실 옛날에는 다 가지고 직접 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계좌번호를 해가지고 다 뿌려요. 그래서 가든 안 가든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죠. 사실 무료로 뭔가 돈을 받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기부금품이랑. 그러면 얘네들 법에 따르면 부의금, 조의금도 1,000만 원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처벌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건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기부금이라는 건 원래 공익 목적이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서 정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돈을 받는 게 기부금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정의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익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익 목적에 보면 뭐 자선, 구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 보건, 복지 증진 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또 위임을 해놨더니 이제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고용 촉진, 생활 향상,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실 제가 이 시행령 만드는 연구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법 만드는 연구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시행령 만들 때도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넓게 가져가려고 공익신탁법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가져와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한 이 정도만 넣는 게 낫겠다 해서 여기 정도에 그쳤는데 당시에 사실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런 공익이다, 기부다. 이렇게 이제 본 부분들은 약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폭넓게 이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가나다라에도 안 들어가고 1, 2, 3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사업을 스크린을 해보시고 본인 사업 중에 내 사업은 지금 여기에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데 하는 사업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할 때 들어보니까 교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없다. 그래서 내 사업은 교통 안전에 대한 사업인데 어떡하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공익이죠. 또 어떤 게 혹시 있으세요? 나 이거는 우리 사업인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세요? 다행히 여기 사업은 다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포괄적으로 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공익은 맞는데 여기에 나열이 안 됐어.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바꿔가면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계속 구체화 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공익에 빠졌을까 봐 4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그래서 꼭 나열된 게 아니라도 이거에 비슷한 공익 목적이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할 수 있고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이거는 준하는 공익 목적인지 누가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해서 모집 등록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행령 4호, 이 앞에 해당 안 되는 게 우리 사업인데 모집 등록할게요 라고 하면 지자체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행안부 장관에다 이거 공익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모집 등록 청도 행안부 장관이 돼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사후에 걸리는 곳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행안부에서 잘 추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천을 안 해줄 때, 넌 공익이 아니라서 추천을 안 해줄게. 그러면 이게 기부금품 맞아?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공익은 맞지만 추천을 안 해줄게. 또 이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법에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기부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앞으로 모집 등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이슈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체 기부금품은 다 포함되고 기부금품에 대신 모집 등록할 곳들은 이러이러한 공익을 위해서만 모집 등록할 수 있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제처에서 해석할 때 모집 등록을 못하는 애들은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집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모금을 1,000만 원까지만 하든지 그게 법제처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기부금품 범위가 엄청 넓었으니까 이 법에 적용됐겠죠? 근데 지금은 기부금품의 범위가 좁혀졌어요. 근데 이 법이 기부금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럼 기부금품이 아니면 이 법 적용을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모금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나한테 부동산을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사건이 이제 부동산을 모집 등록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이야라고 사건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부동산은 기부금품이 아니야. 기부금품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전 또는 물품이었거든요. 근데 물품은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어서 기부금품이 아니야. 그래서 기부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시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랑 생각해보면, 아, 기부금품이 이제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이렇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도 법안을 이제 계속 논의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마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범위를 좁힐수록 자유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기부금품 범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도 기부금품에 넣을 것이냐, 뭐도 넣을 것이냐 회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범위에 최대한 안 들어가야지 자율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이 법에 많이 안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행안부의 입장은 또 어땠냐면 꼭 그거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단 모집 등록이 너무 대상이 많아지면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리 불가능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좁혀서 사실상 이 법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부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모금을 1,000만 원 이상 못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진 않았다. 근데 그게 결론이 나려면 행안부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다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들은 사익을 위한 모금은 허용됩니다라고 써 있으면 명확한데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사건화 되면은 그때 이제 판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기부금품이 아니면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안 받는다가 맞지만 또 이게 법제처라든지 실무상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사익을 위한 거니까 허용될 거야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너무 이제 넓게 봤다가는 혹시 이제 또 기소당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운동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탄핵에 관련해서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계좌번호를 다 봤어요.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돈도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기부금품이고 공익이고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슈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익인지 또는 이제 사실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스피커, 화면, 시설 이런 게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동의 그냥 실비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추후 문제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최근 이 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퇴진 운동했던 그 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국면에서 유튜버들이 이제 엄청나게 또 정치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양쪽이 막 극단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계속 이제 기부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튜버들이 열심히 정치 패널 얘기를 하면서 후원 계좌가 다 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익이냐 사익이냐. 어떻게 뭐 넓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안정이라는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다르게 보면 본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후원 계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세청은 이거는 유튜버로서 영업 신고를 한 거고 그래서 영업의 대가로서 그야말로 수익으로 들어오든 후원 계좌로 들어오든 똑같이 매출 이익으로 봐야 된다. 근데 너 매출 이익에서 후원 계좌로 들어온 거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서 소득세 내야 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버들 다 조사해서 소득세 다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튜버와 관련된 후원 계좌 이 부분은 소득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비영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본품법 위반했냐 아니냐 이쪽 관점으로 많이 가겠죠. 이게 이제 개정 전에 뭐 1,000만 원 이상은 뭐 사익으로라도 돈을 못 모은다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 정의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기부인지 아닌지를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부를 배웠어요. 이게 공익이어야 된다. 반대급부 없어야 되고. 그럼 이제 금품이 뭔지를 또 봐야 되는데, 금품이 이제 예전에는 금전 물품에서 조금 더 이게 계속 좁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기부금품법이 너무 낡았다 오래됐다는 비판을 하면서 언제적 모금이 이거 동산이랑 돈만 받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데 이 법이 낡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이거를 확대하겠다 해서 기부금품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럼 이 넓히면 그만큼 어떤 등록과 규제 대상의 바운더리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 보시면은 일단은 법적인 규정은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이 대통령이 위임을 했고 이제 대통령에서는 주식 중에서 상장 주식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상장 주식은 거래도 너무 어렵고 평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산정 가능하고 양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상장 주식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페이들 그래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해서 우리 이번에 뭐 카카오페이로 모금을 받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이랑 똑같아가지고 그 특별한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그 포인트들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할 때 포인트 모금이 지금 모집 등록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L포인트, 신한포인트 등등 포인트 모집도 이제 내가 모집 등록할 때 여기에다 저는 포인트를 어떻게 모집합니다. 저는 이제 이 페이를 어떻게 모집합니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못 썼죠. 그걸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프트 카드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상품권, 유가증권이죠. 상품권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이 상품권이면 유가증권에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그 모바일로 이제 되는 거면 또 이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더 다양화됐다. 그래서 모집 등록하는 곳들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집 등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 이 돈이 들어왔다, 페이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걸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부를 배웠고 기부 금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불특정 다수한테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는 경우만 모집 등록해야 되냐 이 이슈가 있는데 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은 2012년도 해설서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게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특정 다수야. 또는 나는 불특정 소수한테 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다수, 삼성전자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막 3,000명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돌렸어요. 그럼 그들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특정 다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소수, 뭐 불특정 소수, 여기 3명한테 얘기했고 또 5명한테 얘기했고 그 다 합해서 하면 또 사실 그게 불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라는 용어가 우리의 면제부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행안부는 이렇게 매뉴얼은 나갔는데 이게 면제부가 또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는 법원이 너 불특정 다수인지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법 규정상 딱딱 맞아 떨어지면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란 용어가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매뉴얼에 이거를 남겨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매뉴얼 개정 작업을 이제 연구를 했고, 이제 앞으로 매뉴얼 개정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거를 불특정 다수란 용어를 빼고 싶다. 이게 이제 행안부의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불특정 다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 왔는데 이걸 빼는 건 너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어떤 절충으로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뭔가 불특정 다수를 남겨두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부금품법에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체 종신의 정관 규약 또는 해칙에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도 모은 금품, 그 다음 제3자 기부할 목적 소속원으로도 모은 금품 이런 부분들은 기부금품법의 제외거든요. 그래서 원래 행안부에서 생각했던 불특정 다수라는 거는 얘네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뉴얼이 나오진 않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란 용어로 어떻게 뭔가를 해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일단 그건 지우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소속원인 경우에는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속원이 도대체 뭐냐 이 논의가 정말 오랫동안 한참 동안 있다가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조금 개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걸 좀 바꿔가지고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사원, 당원,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거를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원, 당원, 회원 등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관이라든지 규약, 회칙에 따른 지위여야 돼요. 그래서 내 정관이나 내 규정에 아무 근거도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회원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회원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기부금품법의 예외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내 정관, 규약, 회칙에 회원이 있는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은 회원으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부회원들도 우리의 소속원으로 보려면 이 규약 등 정관 등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1번 일단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기부회원이든 회원이든 뭔가 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가입 신청서가 있는가 가입 절차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이 완료가 됐어. 그럼 이제 가입이 완료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모금을 해서 받은 돈은 그럼 우리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법 제외 대상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면책되나요? 까지는 아니에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속원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회칙의 근거에 두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른 가입 절차를 완료했느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법 개정의 어떤 그 좀 기반이 된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무료 급식 사업을 하던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료 급식 사업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원들한테 다 기부를 받을 거잖아요. 기부를 받을 때 후원 회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내부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내부 직원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고발할 때는 횡령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죠. 열심히 횡령을 조사했는데 횡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계좌도 다 털고 그 전국에 많은 걸 다 뒤졌는데 횡령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횡령은 아니지만 기부금품법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사실은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아닌지 소속원인지 아닌지를 경찰 검찰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한테 물어봤대요. 소속원의 범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법 규정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 판단은 그냥 너의 몫이야. 이렇게 이제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너는 위반했어. 이렇게 본 거죠. 그러고 1심에서도 너 기부금품법 위반이야. 항소심에서도 기부금품법 위반이야. 그래서 징역형이랑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징역형이랑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도 못하고 이것도 인해서 다음에 공익법인도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가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항소심까지 다 확정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으로 와서 이제 저희가 대법원 사건을 했거든요. 동천 태평양이 이 사건을 같이 수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퉜던 게 이제 소속원에 대해서 일단 항소심은 뭐라고 했냐면 의결권이 있어야 소속원이지. 이 사람들은 기부 회원, 일반 회원, 이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랬어. 그래서 정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 있었어요. 후원회원, 일반회원 정관에 다 있었어요. 모집 절차 다 거쳤는데 의결권이 없어서 안 돼.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걔네들도 몰랐고 수사할 때 불러보니까 너 누구누구 회원이야? 이랬더니 아니요 저는 기부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원인지 인식도 못해. 그럼 얘네들은 소속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1심, 2심에서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비용, 그러니까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 모집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모집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 등록을 할 때 이 소속은 이 회원으로부터 들어온 돈은 빼고 그야말로 그 회원 아닌 사람들한테 들어온 돈만 가지고 모집 등록하고 처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 처리를 하니까 이 전체 금액 중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봤을 때 네가 모집 등록한 건 맞지만 그래서 미등록으로 위반이 아니라 모집 비용을 15%만 써야 되는데 다 합해서 보니 인건비를 너네들이 15% 넘게 썼어. 이렇게 해서 모집 비용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여기서 1심, 2심, 그다음 검찰에서는 모집 비용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밥 배달시키는 사람, 밥하는 아주머니 월급, 이 월급도 전부 다 모집 비용 한해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걸 위반했어. 그럼 사실 이렇게 밥 봉사하는 데서 그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거는 그 재료값밖에 없죠. 나머지 다 인건비인데. 그럼 당연히 15%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비용 위반이다. 해서 처벌 대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사용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집 등록할 때 등 해가지고 뭔가 등을 써놨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 당시에 이제 그 직원들이 배달하러 갈 때 급하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 스티커가 끊겨지는 거예요. 주차 위반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단체가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이거 스티커를 단체 돈으로 해줘도 되냐?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이 법에서는 그 법원에서 판단할 때 기부금으로 단체의 범칙금, 그러니까 단체도 아니죠. 개인의 범칙금을 대신 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용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대법원에서 한 열심히 다퉜어요. 한 2년 정도 다퉜어요. 그래서 결론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지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항소심이 이제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이제 사실상 나왔죠. 그래서 나올 때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일단 내부 소속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회원 가입 여부, 그 다음에 단체 설립 목적, 운영 규정, 권리 의무, 회비 납부 관리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에 근거가 있고 회원 가입 신청서도 다 썼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회원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 또 회원들한테 안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절차 자체에 세법상 위반이 없고 기부금품법에 위반이 없어. 이 정도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고 그럼 얘 대상이 아닌 애들 통째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 인건비를 쓰든 안 쓰든 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럼 모집 등록된 것만 잘 관리됐으니까 다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는 이 모집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좀 정면으로 대법원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다투지도 않았고 그냥 이 법인의 인건비 홍보비가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다라는 멘트는 들어갔어요. 이 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다 정도는 들어가서 추후에도 저희가 뭐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모집 등록을 할 때 만약에 모집 등록 사업비에다가 우리 직원 인건비 이렇게 썼어. 그럼 모집 등록 거부돼요. 현재 실무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에 받아주지 않고 모집 비용 부분에 뭐 모집 관련된 인건비 정도만 이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법원 판결 한참 할 때 이제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논의하면서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후원 회원은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후원 회원은 소속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속원에서 빠질 수 있도록 아예 그야말로 그냥 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이 되게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한창 중이니까 그렇게까지 여기서 단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고 나서 이제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부 회원 얘기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법에서 된다 안 된다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회원 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모집을 하고 있다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회원 모집 절차, 그 다음 이 회원이 들어왔을 때 회원으로 관리하고 또 회원이랑 소통하는 거. 회원님하고, 왜냐면 소속원이라는 게 소속감을 근거라는. 소속감에 근거한 계속된 소통. 그래서 보통 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행사에 회원들이 참여해야 좋기 때문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참여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연말에 보고서 다 보내드리고. 그런 거 다 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플러스 내가 특별히 법 위반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원들이 그 기부회원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그냥 대표가 마음대로 계속 써. 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속원의 공동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소속원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은 돈이 예외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쓰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집 등록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도 기존에도 이제 뭐 후원 회원도 포함해서 이제 소속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그냥 이제 뭐 네이버 유저 회원가입 이 정도는 안 된다. 구체적인 어떤 특정 카페에 이제 회원이고 그 카페도 조직체로서 정관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어떤 조직체를 갖추고 있으면은 소속원으로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권이 없는 거, 명예회원인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선거권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2021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선거권을 반드시 이제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을 했죠. 뭐 사업 제한도 할 수 있고 참여권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뭐 그 의사 개진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때 윤미향 의원 사건이 바로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그래서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때 이제 전대협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후원 회원 규정을 있었고 그다음에 절차를 받았고 수요 집회 참석하라고 수시로 연락을 보냈고 이 정도 되면 이들이 낸 돈은 소속원이 낸 공동이익이기 때문에 기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기본법부는 다 그때 무죄 나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일단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단체가 고발을 당했어. 그럼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일단 봤을 때 총 기부금 수입 다 가져와 이러겠죠. 딱 그러면 보통 우리 연말 결산할 때 가지고 있는 돈 총 금액 중에서 그 회비 금액, 보조금 금액 이런 거 빼고 총 기부금 수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총 들어온 기부금 수입이 있어.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빼줄게 하면은 기부회원 근거 다 돼 있고 이 소속원이야 하면 걔네들이 돈 내는 빼줘요. 그 다음에 이제 빼줄 수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낸 돈은 빼줄게. 이게 또 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빼줄게 하는 거는 너무 입증이 어렵거든요. 당사자가 가가지고 나 이거 진짜 자발적으로 냈어. 단체가 나한테 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을지 말지는 검찰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금액에서 마이너스하는 방법을 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기소,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괜찮다. 이게 법원으로 가져가도 법원에서 다 판단해가지고 다 빼보고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반대급부 없이 돈을 모금하는 게 기부금이잖아요. 그럼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일일 찻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10만 원짜리 쿠폰을 주고 받았는데 사실상 거기서 들어간 돈이 10만 원이야. 이거는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한 10만 원치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한 2만 원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기부금품법으로 보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군데다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마라톤 보통 한 3만 원 이런 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받은 돈으로 이웃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신 분이 3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단체가 이분한테 그 3만 원 받고 나서 드리는 물품의 가치가 3만 원이 넘는 거야. 옷도 티셔츠만 해도 일단 몇만 원이고 뭐 물통에 뭐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주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했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급부가 그만큼 있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하고 나 우리 그냥 마음대로 행사할래 했으면 그거는 기부금 영수증도 못 끊는 거야. 그거는 사실상 어떤 서로 간의 용역의 거래인 거죠. 내가 10만 원치 주고 10만 원 받은 거라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가가 딱 10만 원 돼야 되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뭐 가게 가가지고 무슨 주점 같은 거 하면은 꽤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맞춰지면 모집 등록 대상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단체들이 우리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후원 행사 꼭 찻집 이런 거 아니라도 이렇게 장소 빌려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1년 동안 크게 모금 행사 늘 하잖아요. 이 모집 행사가 우리 모집 등록 대상이냐? 모집 등록 대상이 맞죠? 그 행사라고 해서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돈 내시는 분들이 한 8, 90%가 소속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분들이 낸 돈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 그럼 그분을 빨리 신규 가입시켜요. 그래서 회원 가입 완료되고 나서 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이제 모집 등록 안 하고도 이제 행사는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우리 뭐 벽돌에다 이름 새겨드립니다. 우리 그 정도의 리워드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모집 등록 안 해도 되나 해서 꼭 그건 아니에요. 이름 써주는 이런 걸로는 반대급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부금품에 대해서 배웠고, 일단 이 법은 모집 등록 대상이 되는 거는 모집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모집도 안 했는데, 여기 근데 모집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의뢰 권유 요구예요. 그러니까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우리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보시면 어때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건 모집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 단체에 후원하고 싶어요. 이러면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단체들이 유산기부 같은 거 할 때 그냥 유산기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도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집한 건 아니야. 근데 유산기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랑 구체적으로 이제 상의하면서 나 이 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 홈페이지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하고 있고 우리 이제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기 이제 클릭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 그 자체에서 후원할 수 있어요라는 멘트가 나갔다고 해서 이게 다 모집행위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에 계좌번호가 올려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모집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홈페이지는 다른 사람이 이 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집행위는 아닌데 내 홈페이지를 SNS라든지 뭐 각종 그 다른 페이지에 연동을 시켜놔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했어. 그거는 이제 모집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겠죠. 자기 홈페이지만 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여기저기 연동해놓으면 다 모집행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계좌번호를 올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단체들이 많이들 계좌번호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법 위반 맞냐 이러면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체 후원하기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체 명의의 후원금 계좌를 5개를 이제 개설해서 올려놨죠. 이건 모집행위다. 그래서 여기 올려놔 있는 건 1,000만 원 이상 이제 들어오면 다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모집 등록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일단 그냥 돈이 이제 모집을 해서 조금만 할 생각이었는데, 막 한 900만 원만 해도 잘 됐다 생각했는데, 1200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제라도 신고해야지, 등록해야지 할 수 있지만, 사후 등록은 안 된다. 우리나라 사후 등록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법제에서 그 행안부에서도 사후 등록제를 도입을 하려고 그때 행안부 내부에서도 사후 뭐 언제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것도 한번 법안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 사후 등록제의 되게 어려움이 그럼 언제까지 등록을 허용해 줄 건데 한참 돼가지고 다 쓰고 나서 그때 등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넘었는데 만약에 그때 사후 등록할 수 있으면 빨리 사후 등록하면 되니까 아무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다 1,000만 원 넘어서 안 걸리면 다 모집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사후 등록이 그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사후 등록이 안 된다. 늦게 등록하는 건 소용이 없다. 1,000만 원 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이제 어떡하냐. 이미 1,000만 원 넘었는데 그러면은 반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연락하셔가지고 1,000만 원 미만으로 반납하고 모금행위를 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을 좀 살펴보면서 아 이거 찰 것 같은데 900 정도 되면 그 모집행위를 내린다던가. 그래서 보통 해피빈 이런 데다가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올릴 때 목표 금액 자체를 900만 원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900 이하로 모금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여유 있게 해놨다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집을 했어. 모집 등록도 했어. 모집 등록에서 내가 1억을 모집하겠다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액을 2억을 넣어가지고 2억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초과분을 이제 반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그 모집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넘고 나면은 변경을 못 해요. 넘을 것 같을 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모집 목표액이 너무 낮으면은 안 되겠죠. 반납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제 모집 등록,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집 등록 좀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모집 등록액은 엄청 높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그것보다 작아요. 근데 너무 많이 모집하면 행안부로 그 등록처에 바뀌기 때문에 지자체에 모집할 수 있는 최고치 정도를 모집을 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를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 돈이 모집 등록 대상인가 일단 봤을 때 내가 기부금품 예외에 해당하는가 그다음 얘가 기부금품인가 기부금품 아니면 내가 부동산 모금하겠다 이런 거 모집 등록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뭐 NFT 모금하겠다 이런 거 아직까지는 안 돼요. 모집 등록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대급부가 있는가 반대급부가 오롯이 있으면 이거는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익인가 공익인가 사익은 모집 등록 대상이 안 되죠. 그럼 1,000만 원이 넘는가 그다음에 회원으로부터 모집인가 그 다음 이게 모집 행위인가 이거를 다 검토를 해보시고 전부 다 이제 오가 나왔어. 아 그럼 나는 모집 등록 대상이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모집 등록 하지 뭐 하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집 등록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모집 비용이에요. 그래서 10억 이하 모집의 경우에는 15%까지 모집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모집 비용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이 법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기부금품의 일부 그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용 사용 결과 보고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보시면 기부금품 모집 관리 운용 사용 결과 다 들어가잖아요. 모집에 사용에 대한 거 다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법에서 폭넓게 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제가 원래 그전에도 막 토의하면서 목적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모집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법에 사용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가 사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를 못 쳐준다는 거예요. 모집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을 바꾸시든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은 내가 인건비를 사업비로 투하하겠다 했을 때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불공평한 게 보시면 이제 재해구호법 같은 경우는 기부금법 적용 안 되는데 거기서는 그 사실 의원분표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모집만 모집 비용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모집이랑 관리 운영만 모집 비용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부금품법이 모집 비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모집 기부 그 비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일찌감치 다 위헌이 났어요. 너무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개인 입장에서 전부 운영비 쓰라 이러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일찍이 다 위헌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집 비용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집 비용을 법에서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집 비용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등록 안 할 때는 사실 행안부가 와서 검사하지 않아요. 근데 모집 등록하면 모집 및 접수 행위가 적법한지 이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 기간 중 1회 이상 검사 의무가 있고 이제 검사 협조를 해야 되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다 모집한 곳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집 안 하시는 분이 저 전용 계좌 등록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집 안 하시는 분은 이 법에 따른 전용 계좌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모집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그래서 이게 법에 새로 이제 들어온 게 모집 등록 신청할 때 전용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들은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원래 전용 계좌 다 등록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가서 세법상 다 등록하는 전용 계좌 있잖아요. 근데 그 계좌랑 다른 거다.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법인의 계좌를 다 등록하는 거고 여기서 전용 계좌는
내가 이 법에 따라서 모집 등록할 때 이 계좌로만 돈을 받고 쓰겠다라는 걸 이 중에서 일부겠죠.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계좌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 돈으로 계좌는 여기로 받고 이 계좌에서 다음 계좌로 돈을 넘기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누군가에게 지출해서 나갈 때 마지막 계좌까지 여기에 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또 질문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은 아 이게 복지법인에서 복지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럼 복지관의 기부금을 복지법인에서 모집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복지관으로 보내면 끝이지 않냐? 끝이 아니죠. 복지관도 내 소속의 복지관이잖아요. 그럼 복지관이 마지막으로 그 돈이 외부로 지출될 때까지 관련된 계좌를 다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용 계좌 등록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모금할 때 전용 계좌에만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계좌를 받으면서 모집 등록했는데 다른 계좌로 이제 받으시면 안 되겠죠. 일단 거리 모금할 때 모집된 돈도 이제 일단 돈을 받으면 전용 계좌로 입금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돈이 이자가 잠깐 어디가 높다 그래가지고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올리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은 그 전용 계좌에서 보관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용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등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 완료 보고서에 전용 계좌 잔액 증명서를 다 첨부를 하셔야 돼서 그 계좌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등록하고 있는 곳들은 이거 이제 전용 계좌를 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기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용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법에 없는데 그냥 주무관청에서 2년 내에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차량을 구입해서 어린이들 왔다 갔다 통학을 시킬 거예요. 이러면 아, 차량은 2년 내에 못 쓰기 때문에 모집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거부됐어요. 2년 내에 쓸 수 있는 것만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그 뭐 유기견 보호 땅을 사겠다. 이랬더니 아, 그거는 안 되지. 2년 내에 다 못 쓰는 거랑 똑같다. 어차피 그 자산이 본인한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거부됐어요. 그래서 푸르메 재단 같은 경우는 병원을 지을 때 지자체 땅에다가 모금을 해서 병원을 지었거든요. 우리 시원이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돈을 모으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모금하겠다 하면 아 이거를 네가 모금해서 이 지자체를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거를 만약에 단체 명의로 하는 건 안 돼. 그럼 단체로 그 돈을 쓰는 거잖아요. 단체가 갖는 이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이래가지고 어린이 병원이 지금 지자체한테 기부 체납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뭔가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대체로 다 기부 체납으로 지자체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우리 사옥을 짓겠어요 하는 모금들 이거는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소속원들 대상으로 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문제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사용 기간을 2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은 들어오는데 필요한 경우 2년 연장해 주겠다. 근데 2년, 2 플러스 2, 4년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또 연장해 주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연장할 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는 이제 공익 목적 달성을 필요한 거라든지 이제 뭐 법률상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서울시 매뉴얼에 보면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러면 뭐 연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개발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공간 개선하는 거 오래 걸릴 수 있고 의료 지원 뭐 등등 뭐 법률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상 인허가가 나야 되는데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짓고 있어 뭐 이런 거는 연장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의 조금 문제점은 만약에 사용기간 2년이라고 무조건 했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10년짜리 프로젝트야. 그러면서 사용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모집 등록할 수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2년이라고 해야 돼. 근데 계속 2년씩 연장이 나니까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계속. 뭐 제한은 없어. 플러스 계속 갈 수는 있는데 그럼 이건 일종의 기부자에 대한 기망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기부자가 기부할 때 정부에는 2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계속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끔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 프로젝트는 그 기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아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2년으로 모집 등록하시고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아니 이거 2년 만에 다 쓰는 게 아닌데 어쩌라고 이러면 아 이거 나중에 우리 다 변경 다시 신청할 거다. 그렇게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 기간이 이제 법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금품 접수 장소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보통신망 통해서도 기부금 받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예전에는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안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는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두 개가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나요? 이런 걸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수증이 우리가 연말에 그 기부금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영수증을 말하냐. 그럼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 취지는 뭐냐면 내가 기부를 딱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뭐 모집자라든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부금이 이 단체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대로 접수됐습니다는 접수 확인증 같은 의미예요. 이거를 1년 후에 줬다. 이거는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수증. 그래서 문자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잘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메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접수 좀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 세제상 기부금이랑 연동해가지고 꼭 그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다. 바로바로 본인이 이제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에 또 들어온 게 모집 정보 제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모집할 때 우리 무슨 광고에서 뭐 약에 대해서 할 때 이 약은 어떤 뭐 투자 상품, 이 투자 상품은 그 본인의 책임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기부자를 모집할 때 이 정보를 쭉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자 관련된 대표자, 연락처, 성명 이런 거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목적 등록번호 다 쓰셔야 되고 이 법에 따른 기부금이 세제 혜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모집 비용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몇 %인지 그럼 이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써야 되고 모집 목표액, 사용 기간, 모집 기간도 다 쓰셔야 돼요. 이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를 받아야 되고 이걸 이제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너무 한 이렇게 나갈 때도 사실 광고에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소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담냐 한 화면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QR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조금 연동을 시켜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정보가 다 나올 수 있게 이 정도는 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현장에 그 종이에 다 보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바로 파악 가능할 수 있게끔 이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있고, 이제 장부 영수증 증빙 보관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사용을 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한테 정보를 이제 알려서 뭐 필요하면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기부금품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다 아시는 방법 원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모집 등록할 때 약간 주무관에 따라 가지고 그 담당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단일한 계획에 대해서 모집 등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단체가 산불 모금이 있고 어린이 돕기 모금이 있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모집 등록하는 게 법의 원칙이긴 해요. 그러면 너무 근데 운영이 힘들어. 각 하나마다 계좌번호 다 해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운영하는 단체도 힘들고 주무관청도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보통 지자체에서는 그냥 통으로 다 1년치를 등록하세요.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국내법 사례를 보더라도 아동 지원, 보호, 지역사회 변화, 옹호 사업, 나눔 문화 확산 이 정도 되면 여기를 사실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1년에 보통 하나 정도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담당자 안 돼, 막 프로젝트별로 가져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절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는 없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기부금품 출연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 위반 시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사용 완료하게 되면은 등록증에 사용 완료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비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1억 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1억 이하로 모금됐다. 이러면은 이제 지출 증명서를 다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했을 때 마지막에 이 정리 작업도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통합 시스템 1365 기부 포털이 이 법 개정 전에부터 도입은 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단체한테 뭘 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체도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뭐 등록 변경 신청 사용 계획서 완료 보고서 이런 것들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막 가서 신청서 내고 이랬으면 지금은 이제 그 1365 기부 포털에다가 그냥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거기서 변경 등록 다 하시고 관리하시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더 편하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직접 가져가면 그 담당자가 그거를 다시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직접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다 다이렉트로 하시면 되고, 이거에 통해서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 편해진 게, 그 담당자는 원래 행안부에다 또 이거 보고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들어온 거는 자동 또 보고로 봐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더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기부문화 활성화가 법에 반영됐다. 그럼 이제 뭐가 반영됐냐 도대체. 그럼 국가랑 지자체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런 지원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이제 규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이런 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날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부의 날 자체는 매년 12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모금 많이 하는 곳들은 이 날에 좀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커스를 둬가지고 기부의 날을 좀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이 기부의 날에 맞춰서 우리 뭐 좀 더 모금합시다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국가적으로도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랑 국가랑 같이 연대해가지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부금품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 한번 드렸는데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사항. 너무 다 아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 거는 그건 아니시고, 보통 지금 단체에서 운영하실 때 이 모금과 관련해서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올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늦어서 뭐 3월 이때부터 모집 등록을 하기 시작해서 근데 이미 돈은 통장에 막 들어오고 있었고 모집 등록 승인이 3월에 났습니다. 25년도가. 그러면은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인가요? 인정을 못 받는 그 전에 사실상 모집된 금액이 회원 빼고도 1,000만 원 넘으세요? 확인 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등록이 이제 되고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후에 사실 그 사전까지 막 속곱해서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권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자체를 좀 추려가지고 내놓으면 생각보다 모집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결하시는 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 이제 네. 모집 결과 보고를 할 때도 그럼 네. 모집 등록 승인이 난 그 시점부터 모집 시기를 언제부터라고 하셨어요? 그 등록 승인 받은 모집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원래 계획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는데 네, 이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거예요? 1월 1일부터로. 아닙니다. 승인 받을 때 승인되는 날짜로부터로 부터죠. 수정해달라고 네, 요청을 그러면 그 하셔서 앞에 게 안 된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사후 만약에 승인이 좀 늦게 났지만 시작된 날짜 그 날짜면은 그때로부터 볼 수 있는데 수정해서 3월 1일자로부터 모집이 승인이 된 거면 그때로부터 등록을 적법하게 한 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감사합니다.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지 될 것 같고 그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원래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면 질문을 조금 더 할까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추가로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한 3시 20분 정도까지 마치면 또 다음에 3시 반부터 또 새로운 강의가 있으시니까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해서 좀 속상하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플러스 네네. 네. 단체에 감사하다고 기프티콘 같은 네. 것을 소소하게 주시는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금품으로 봐야 되나요? 현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기프티콘도 이제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모집 등록 대상이 되긴 했는데 네네.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네. 자발적으로 줬어. 그렇게 처리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 등록 기부금품 대상이라고 보면 모집 등록 안 하고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관리가 복잡하니까 그걸 모집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줬어라고 그냥 근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도. 자발적으로 받은 건 괜찮다. 내가 모집한 적도 없는데 준 거는 어쩔 수 없다. 네, 모집 등록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세법적으로는 기부를 한 게 맞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드려도 돼요. 네. 모집 등록 대상이랑 또 세법은 다르죠. 내가 만약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찾아와서 1억을 주고 갔어. 그럼 모집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세법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법에 따라서 이 모집해야 되는 돈이 아닌데 그냥 기부금품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굳이 해당하지 않는 금액까지도 신고하고 결과 보고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상 정말 소속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받은 건 1,000만 원인데 그냥 내부 편의상 우린 다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시기부금을 다 기부금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어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판단을 문제될 건 하고 없어요. 문제될 건 아니, 그게 없으니까. 훨씬 더 규제가 타이트한데 내가 그걸 다 하겠다 하는 거를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15%를 맞추기가 어려운 건데 그거를 맞출 수 있다면 다 하는 게 뭐 다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기부금품 모집 등록하는 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10억 이하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10억 초과는 행안부 장관한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 등록 절차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집 등록 신청서라든지 그다음에 모집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그 법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서울시 매뉴얼에서는 모집 계획서 작성 예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하면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그런 양식대로 하셔도 괜찮고요. 사용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 법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변경된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보실 때 이런 이제 샘플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 보고서, 이제 명세 보고서에도 사실 이것도 이제 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게 만약에 주식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뭐 정관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계획하실 때 이 계획은 본인 법인의 정관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아예 내 법인 사업에도 없는데 내가 새롭게 뭔가 기부금 모집 계획의 목적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 행안부는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봤는데 자기의 목적 사업도 아닌 거에다가 이거를 썼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증여세 과세 대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목적은 두 가지를 맞추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내가 만약에 후원 회원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게 소속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세금상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그걸 항상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세청 담당자랑 한번 회의도 했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소속원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기부 회원들은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닌 걸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모집 등록 대상 기부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영수증을 못 끊어주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그때 이제 모임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우리 관점에서는 회원이냐 아니냐 이거는 관심 없고 일단은 이 사람이 쓴 돈을 목적 사업에 쓰고 있냐. 그러면 본인들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돈이 구성원의 어떤 활동비라든지 그렇게 쓰이는 거는 이거는 기부금 처리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이 목적 사업에 쓰이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딱 이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국세청에서 다른 이제 서면 질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회원들한테서 정해진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의 이사 회비는 5만 원이에요. 그럼 이 이사는 5만 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이런 돈은 회비로 처리해야 되고 근데 그 이사가 회비가 5만 원인데 500만 원을 기부했어. 그럼 이사가 냈지만 그거는 기부금이다. 그래서 후원 회원도 만약에 우리 법인의 후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만약 정가이나 규약에 정해졌다. 그럼 이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0,000원은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얘는 회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그 3만 원, 5만 원 클릭한 걔네들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보수적인 현재까지 해석이다. 그래서 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냥 후원 회원은 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주는 데도 있고 회원들을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세법 리스크를 아예 칼같이 자르겠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비의 의무를 되게 낮춰요. 그래서 우리 전체 회원들이 연 5,000원이 우리의 회비인 거예요. 의무 회비.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되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1년에 10만 원 들어왔는데 5,000원 빼고 9만 5천 원을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세법 리스크를 거의 0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돈이 구성원을 위해서 썼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을 왜 뺐네 이 세무 이슈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어려움은 그래도 회비를 3만 원 이상 해야지 3만 원을 낼 텐데 회비를 5천 원 이상 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적게 내면 수입이 너무 어렵잖아. 이런 문제는 있다. 이런 딜레마는 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세무 리스크가 가장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전용 계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증세법상 전용 계좌는 다 신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신고 안 된 거 있으면 다 신고하시고 그 중에서 모집 등록하시면 모집 등록하는 전용 계좌를 또 이제 그 포털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기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모집 등록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찾아와서 주식을 줬어.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주식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내가 주식 모금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인이 내가 돈은 좀 그렇고 내가 주식으로 기부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모집 등록 안 한 경우까지는 이건 모집 등록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을 모집한다. 이러면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장 주식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받았는데 그냥 막 받으면 안 돼요. 법인에서는 10%까지만 받을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5%, 10%, 15%를 잘 지키셔서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받을 때 취득 가액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비상장 주식 기부 좀 트라이 해보면은 약간 단체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금액을 높이 쳐줘서 영수증 발급해주면 이거 나중에 배임 이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산정할까 이런 부분들은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무사 좀 전문가 도움 받아가지고 그 근거라든지 금액 산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영수증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모든 자기 재산에 있어서 주식, 그러니까 1%는 그 의무 지출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받아가지고 내 총 출연 재산이 엄청 늘어났다. 그러면 그 재산의 1%를 무조건 매년 의무 지출해야 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하면서 주식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 보시고 나머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기부 받으실 때도 만약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부동산을 기부하는 거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모금합니다라고 썼을 때는 현재 기부금품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현재까지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서 법의 해석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을 부동산을 받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내가 3층짜리 집을 주는데 1층은 내가 무상으로 쓸게 이런 건 안 된다. 일단 다 들어온 이상 기부자한테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각종 세금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취득세, 증여세,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이제 받으셔야 되고 근저당 채무도 같이 인수하는지 이제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또 기부자한테 증여세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법인에 따라서 부동산은 들어오면 바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정관에 부동산은 전부 다 기본재산이다. 이러면 기본재산 들어오고 나가고로 주무관청 승인사항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무조건 기본재산이라서 부동산 들어오고 나가고 다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 부분 이제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기부자 사망 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에 유류분 관련해가지고 형제자매 유류분 없애는 그런 헌법 결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은 기존에도 원래 하던 부분이라서 아시는 바랑 이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 다 돼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신 분은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